한국인의 근성 진짜 미쳤다. 한국은 연장전으로 가야 진가를 발휘하는 팀인가요? 잡초 같은 사람들. 아시안컵 한국전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잡초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유럽 스카우터로 나왔던 사람 기억하시나요? 어느 팀인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지금 호주 한국전을 보고 일본 이란전까지 본 결과 아시안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이전 스카우트 팀이 온 이유는 거의 일본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유럽의 대다수의 팀들이 일본의 우승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게임을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일단 한국, 호주 전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국, 호주전에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클린스만은 사실 유럽에서는 한물간 감독이고요. 무엇보다 감독으로서 계속해서 부족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스카우터로도 긴장하고 게임을 봤던 게 사실이지만요. 관객으로서도 정말 재밌게 축구를 봤어요. 호주전은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주의 우승을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일단 호주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호주팀과 한국팀의 체력 차이였는데요. 대한민국보다 2일이나 더 휴식을 취해서 주최 측에서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짠 것인지 다른 곳은 16강 옆대진끼리 서로 일정이 붙어 있는데 호주와 대한민국의 16강 일정만 1일도 아니고 2일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주전들은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경기 시간을 뛴 선수들이 엄청 많았어요. 한국은 예선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여서 계속해서 연장전까지도 뛰었어야 했거든요.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팬들과 분석가들 사이에서 떠들썩하고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대표팀에게 유난히 가혹해 보였던 일정은 평범한 관찰자조차도 관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회 내내 끈질긴 정신력과 뛰어난 전술력을 보여줬던 한국 대표팀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은 실력이나 준비 때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조직적인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경기 사이의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처럼 혹독하고 힘든 대회에서 회복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아무리 정교하게 조정되고 운동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을 회복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일정의 불균형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호주에 비해 휴식일이 이틀 적었습니다. 작은 차이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쟁 스포츠의 세계에서 이는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경기 일정에 대한 논의는 선수단이나 팬들의 사기를 꺾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의를 더 다지는 계기가 되었죠. 반면 호주는 비교적 쉽게 토너먼트를 통과했습니다. 24강부터 16강까지 토너먼트에 진출할 자격은 충분했지만 호주 대표팀의 기량을 시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팀들과 맞붙으며 운 좋게도 16강에 올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면 호주 대표팀은 아직 진정한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경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두 팀 모두에게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호주에게는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이 단순히 무승부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호주는 비교적 수월하게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승점을 따내겠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호주는 거침없이 공격하며 한국 수비를 몇 번이고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은 언제나처럼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노련한 베테랑들이 이끄는 수비진은 절제력과 투지로 호주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미드필더들은 지칠 줄 모르고 수비와 공격의 간극을 메우며 팀의 균형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놀라운 선방과 초자연적인 반사신경으로 팬들에게 수호신으로 불리는 한국의 조현우 골키퍼가 뛰어들었습니다. 조현우는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도약으로 팔을 뻗어 공에 손을 뻗어 공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경기의 한순간 안도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31분이 지날 때 이강인, 서령우, 황희찬이 한 건을 해냈죠.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인해 경기장 안의 모든 움직임이 증폭되어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기장은 색채와 소리의 만화경으로 가득했고 모든 팬들이 좌석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경기의 리듬에 맞춰 살아 숨쉬며 기대감으로 펄떡이는 것 같았습니다. 관중들의 함성과 경기장의 전략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강인 선수는 시야와 기교로 유명한 선수답게 빛나는 순간을 조율했습니다. 노련한 거장의 침착함으로 상대 수비를 예리한 칼날처럼 자르는 정확한 패스를 날렸습니다. 공은 경기장을 가로질러 완벽한 위치에 있던 서령우 선수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플레이가 전개될 때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는 축구의 아름다움과 예측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황희찬은 특유의 민첩성과 타이밍 감각으로 서령우로부터 공을 받았습니다.
마치 안무에 맞춘 듯한 유연한 동작으로 공을 박스 안으로 밀어 넣었고, 이는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이 골대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세계에서 모든 찬란한 순간이 성공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가고 골이 인정되지 않는 판정이 내려지자 경기장 절반에 실망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서령우 선수가 너무 빠르게 달려갔나 봐요. 정말 멋진 세트 플레이였는데 제가 다 아쉽더라고요. 골이 터질 것만 같았던 환희의 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미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한 팬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그 순간에는 오프사이드가 뜰 것 같더라고요. 오프사이드가 떴는데도 선수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경기의 매 순간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지만 42분에 펼쳐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축구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항상 신뢰성과 정확성이 그의 특징이었던 황인범 선수의 무심한 듯 보이는 패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기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일관성 있는 선수라도 기대감의 무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유지하고 또 다른 공격을 만들기 위한 패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실수는 사소한 것이었지만 축구 경기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라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패스 실수는 팀과 서포터즈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맨 마킹을 맡았던 김태환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잃으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축구는 본질적으로 선수 개개인의 역할이 팀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는 순간과 움직임의 게임입니다. 김태환의 순간적인 실수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상대 크레이그 구신에게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리드를 내주었습니다. 노련한 포식자의 침착함으로 순간을 포착한 구디는 김태환의 실수로 생긴 빈틈을 공략했습니다. 이미 긴장감과 소음으로 가득했던 경기장은 구딘이 치고 나가자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선수의 빠른 회복이나 기적적인 개입으로 임박한 위험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역시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패스를 놓치고 마킹이 무너진 순간은 찰나에 공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전반전 42분에 호주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끝나는 듯했어요. 후반전에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완전히 선두를 뺏긴 것 같았어요.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경기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기대의 무게와 승리에 대한 불굴의 열망이 더해졌습니다. 53분은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예측할 수 없는 축구의 본질과 축구가 선사할 수 있는 찬란함을 담은 액션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패스, 모든 움직임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드라마에 집중하며 흔들림 없이 집중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많은 수비수들의 눈엣 가시였던 크레이그 구시는 결단력 있고 능숙한 슛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확하고 우아하게 박스 안으로 아크 정면서 크로스를 보냈고 이는 완벽한 공중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순간을 포착한 마틴 보일은 뛰어들어 헤딩슛으로 공을 받아 넣으며 멋진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골 시도는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중 경로를 노린 호주의 전략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과 골대 뒤쪽 사이에는 조현우 골키퍼가 있었고 그는 뛰어난 반사신경과 민첩성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조현우는 기술만큼이나 본능적인 선방으로 보일의 슛을 막아내며 팀의 희망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일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따라붙어 두 번째 슈팅을 시도했고 하지만 조현우는 회복력과 투지를 발휘해 다시 한번 선방하며 자신의 기량을 과시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을 한 번 맞고 다시 잡아내는 조현우의 실력은 진짜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어요. 말레이시아 때부터 그렇고 한국 국가대표팀은 조현우에게 감사해야 해요.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팬들과 선수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는 이 중요한 경기에 걸린 꿈과 희망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7분간의 연장전이 시작된다는 소식은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장전 시작과 함께 경기에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논란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수비의 주춧돌이었던 김민재가 넘어진 상대 선수의 공을 잡으려다 넘어진 공을 줍는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이 행동에 대한 주심의 경고 결정에 김민재는 불신과 체념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옐로카드로 인해 김민재는 다음 경기에 결장하게 되었고 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누적된 주의가 결국 발목을 잡았고 김민재의 공백은 다음 경기에서도 메우기 힘든 공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계속되었고 두 팀 모두 운명을 결정지을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호주의 견고하고 끈질긴 수비는 연장전이 진행될수록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탈락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다가왔고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야기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호주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경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우리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순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영웅이자 희망의 등불인 손흥민은 자신의 커리어를 결정지을 만한 기량과 결단력을 선보이며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 루이스 밀러의 위험한 태클로 인해 손흥민의 전진이 갑자기 멈췄고 주심은 주저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페널티킥은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킬지 결정되는 순간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손흥민은 당연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위급한 상황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고 여러 차례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희찬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반전으로 킥을 날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황희찬의 인격과 용기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황희찬은 2018 아시안게임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롤모델이 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부담을 자처했습니다.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기까지 몇 분간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경기장을 휩쓸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대의 무게와 순간의 압박감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황희찬이 공을 넣는 순간 경기장 안에는 경쟁과 경쟁을 초월한 공동의 기대감과 함께 집단적인 숨죽임이 있었습니다. 황희찬의 발이 공과 연결되어 골키퍼에 뻗은 팔을 제치고 왼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갈랐을 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불신감이 뒤섞인 감정의 불협화음이 경기장 주변과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극적으로 동점이 된 경기는 우리 팀의 특징이 된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의 증거였습니다. 극적인 동점골이 터진 이 순간은 단순한 골이 아니라 회복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황희찬은 손흥민 대신 킥을 성공시킴으로써 가장 중요한 순간에 책임감을 갖고 일어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황희찬의 행동은 수많은 경기와 훈련을 통해 다져진 팀 정신, 즉 집단적 책임감과 상호 지원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황희찬 선수의 몸값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황희찬 선수가 울버튼 원더러스 FC에 있는데요. 지금 울버튼에서 황희찬 선수를 응원한다고 아시안컵 승리를 할 때마다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울버튼 팬들이 슬퍼하는 거 아시나요? 얼른 아시안컵을 끝내고 황희찬 선수가 돌아와 달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웃기죠? 황희찬 선수가 연봉이 더 올라갈 거라고 장담하는 이유는요. 황희찬 선수의 깡다구 때문인데요. 페널티를 감수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의지를 시험하는 순간이었으며 명확한 사고와 정확한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희찬은 이 한 번의 킥에 우리 팀의 희망과 서포터들의 꿈이 달려있다는 기대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니까요. 축구선수에게 저런 깡다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황희찬의 활약 덕에 1로 추가 시간을 30분이나 얻어냈어요. 경기가 정규 시간의 한계를 넘어 연장전의 영역으로 넘어가자 정규 시간 동안 공격적이고 압박적이었던 호주의 전략이 제 눈앞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플레이를 특징짓던 강렬함과 끈질긴 추격이 이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았고 눈에 보이는 에너지 고갈이 경기장 전체에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잘 먹혔던 압박 전술은 더 이상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유리한 위치에서 지켜본 결과 그들의 게임 플레이에 변화가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호주는 백오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술적 변화는 수비 라인에 원하는 만큼의 가변성과 견고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호주에게 필요한 회복력을 제공했을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일관된 전략적 전환이라기보다는 절박함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경기가 연장전으로 치달으면서 모든 선수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로감이 역력했고 이는 이번 대회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던 104분, 경기의 판도를 뒤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첩성과 좁은 공간 돌파 능력이 뛰어난 황희찬이 우리 팀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상대 수비를 뚫고 과감한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페널티 박스 바로 밖에서 루이스 밀러의 도전에 의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명백한 반칙이었던 밀러의 반칙으로 인해 프리킥이 주어졌고 이 순간은 우리 팀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킥을 성공시키기 위해 올라서자 경기장 주변은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을 잡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골대를 바라보는 손흥민의 모습은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지는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프리킥을 성공시키자 팬들과 선수들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정확하고 힘차게 찬 공은 골키퍼가 뻗은 손을 피해 벽을 넘어 아름답게 구르며 골대 뒤편에 안착했습니다. 손흥민의 기술과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보여준 환상적인 마무리 골이었습니다. 경기장은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짜릿함과 안도감이 공존하는 리드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역시 손흥민이었죠. 스포츠에서 한국인의 정신은 인내와 노력의 정수를 구현하며 찬란하게 빛납니다. 재능과 노력으로 축구의 정점에 오른 손흥민 선수와 같은 선수들은 한국인의 근성을 정의하는 헌신의 힘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며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선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팀과 국제대회에 임하는 한국인의 자세에 스며들어 한계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아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게요. 제시 링가드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FC 서울에서 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대요. 요즘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의 최대 관심사가 FC 서울을 다 팔아야 제시 링가드의 연봉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 거거든요. 제시 링가드가 서울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유가 진짜 도대체 뭘까요?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이쯤 되니까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하면 좋겠어요. 왜요? 저 일본인인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 같은 나라로 가라니까. 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여기 일본의 어떤 평범한 직장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가라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 왜 일본 직장에서는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집트인 하나입니다. 더운 여름날 카이로 거리에서 뿜어져 나오던 뜨거운 열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시장의 알싸한 향신료 냄새, 먼지 쌓인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 진하고 씁쓸한 커피 한 잔을 놓고 나누는 수다와 웃음소리.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러한 기억은 먼 곳에 있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카이로는 어린 시절 제 놀이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집트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에요. 두 분은 대학 졸업 후 이집트를 여행하던 중 만났어요. 두 사람은 열렬히 사랑했고 1년 만에 결혼해 저를 낳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짙은 곱슬머리와 황금빛 피부, 어머니의 아몬드 눈을 닮아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도시 동쪽에 있는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교사로, 어머니는 재봉사로 일하시며 틈나는 대로 일을 하셨죠. 하지만 저희 집은 항상 빠듯했습니다.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지만 불안정한 정치 환경과 침체된 경제로 인해 기회가 거의 없었죠.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저희 집은 항상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애정을 쏟아 부으시고 노력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도왔습니다. 매일 빨래와 청소를 위해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곤 했죠. 방과 후에는 시장에 가서 과일을 파는 사람들을 위해 과일 꾸러미를 나르거나 동네 양복점이나 구두 닦기에게 동전 몇 푼을 받고 심부름을 하곤 하기도 했습니다. 제 민첩한 손가락은 저녁에 할 수 있는 비즈와 자수 작업에도 유용했어요. 10살 무렵에는 이웃들의 드레스 밑단 다듬기, 단추 교체, 다른 부분 패치하기 등 사소한 바느질 일을 도맡아 했어요.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곧 혼자서 기본적인 수선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번 돈으로 가족을 위해 특별한 간식을 사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과점에서 파는 끈적끈적한 피스타치오 과자나 제가 좋아하는 과일 노점에서 파는 잘 익은 망고 같은 것들이요. 부모님과 여동생 레일라와 함께 나누며 기뻐했던 작은 기쁨들. 삶은 종종 힘들었지만 제 지역사회는 풍부한 지원 체제를 제공했습니다. 이웃들은 부모님이 바쁠 때면 언제나 기꺼이 밥 한 그릇을 빌려주시거나 레일라를 돌봐주셨어요. 지역 모스크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라마단 같은 축제 기간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모여 밤마다 잔치를 벌이는 기쁨과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대였을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점점 더 오르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부족해졌죠. 아버지의 월급은 종종 늦게 지급되었고 어머니는 하루를 채울 만큼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셨지만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에 대한 걱정이 은근히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어머니가 대학 시절부터 모아두신 일본어 교과서를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아한 문체와 벚꽃이 만발한 계절, 눈이 소복이 쌓인 신사의 생생한 이미지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태어난 땅을 방문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집트를 괴롭히는 불안정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땅. 그곳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 꿈이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도쿄 나리타 공항에 처음 발을 내딛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터미널은 매끄러운 효율성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비즈니스맨들이 활기차게 발걸음을 옮겼고 관광객들은 환하게 빛나는 광고판을 배경으로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정중한 대화와 윙윙거리는 소리가 높은 천장을 통해 가끔씩 울려 퍼지는 공공 안내 방송과 섞여 있었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동굴 같은 복도를 돌아다니며 반짝이는 바닥과 빛나는 전광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떠났던 비좁고 빛바랜 카이로 국제공항과는 사뭇 달랐어요. 낡은 여행용 가방을 하나밖에 들지 못한 채 주변의 모든 세련된 패션 사이에서 단순한 면 원피스와 해진 가디건을 입은 저는 제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따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이집트에서 잡다한 재단 일을 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어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나라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겨울에 한복판에 도착한 저는 공항 터미널을 나와 혹독한 추위 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카이로의 뜨거운 열기에 익숙해진 제 얇은 옷을 뚫고 얼음장 같은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강철 같은 회색 하늘에서 굵은 눈송이가 소용돌이치는 동안 저는 카디건을 단단히 조여 입었습니다. 분주한 입국장 도로에서 택시를 세우려는데 택시가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은 제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간신히 눈치를 챈 몇 대의 택시는 짐 하나만 들고 떨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계속 운전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직전 통근자들 사이로 다정한 얼굴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였던 미나가 제 방문을 후원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최근 제가 일본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미나의 따뜻한 미소와 익숙한 이집트 억양의 일본어는 지구 반 바퀴를 도는 길고 외로운 여정 끝에 만난 가장 반가운 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제 짐을 작은 세단에 싣는 것을 도와주었고 폭설이 내리는 눈을 헤치고 도쿄 중심부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교외 지역으로 천천히 운전해 주었습니다. 길은 미끄럽고 어두웠지만 빽빽이 들어선 집들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고가도로 그늘에 자리 잡은 그녀의 작은 임대주택에 도착했습니다. 따끈한 우동과 향긋한 센차차를 마시며 미나는 대학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간 후 겪은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역회사에서 행정보조로 일하며 꽤 괜찮은 임금을 받았지만 높은 집세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돈은 거의 남지 않았죠. 그나마 모아둔 돈은 미나와 생활비를 나누면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관광 비자로는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비싼 도쿄 통근 비용과 면접 복장, 흠잡을 데 없는 일본어로 이력서를 인쇄하는 일, 그 밖에 수많은 부대 비용으로 인해 제 자금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비서, 접객원, 심지어 청소지게까지 열성적으로 지원했지만 정중하게 거절당하거나 또는 더 자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형식적이고 서투른 일본어 회화로 전화 면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면 면접은 처음에 잡담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진전이 되지를 않았고 중동인인 제 이목구비에 신경질적인 눈빛을 보냈다가 다시 악센트가 섞인 언어 실력으로 되돌아갔죠. 일부러 선택한 일본식 가명인 하나 타노우에로 이력서를 제출하면 이메일을 통해 열렬한 반응을 보이곤 했지만 직접 만나면 그들의 얼굴은 잠시 흐려졌다가 정중하게 사과하는 표정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라는 말이 단골 멘트였어요. 교외 지역 역시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한적한 주택가에는 도쿄의 번화한 도심의 무한한 상업과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죠. 미나가 동네 가게 주인들을 소개해주긴 했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씩 진열대를 정리하거나 뒷방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 옷을 접는 일로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미나는 저에게 동네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 자신의 역할을 즐겼습니다. 동네 테이크아웃 식당에서 풍기는 진하고 달콤한 카레 향기, 모퉁이에 있는 과자 가게에서 두들겨 먹는 벨벳 같은 식감의 떡은 끈적끈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의미 있는 일과 경제적 수단을 갈망했죠. 겨울이 초봄으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남은 저축도 사라져버리고 말자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미나가 자는 동안 저는 밤마다 잠에 들지를 못했고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 생활의 꿈이 무너진 채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 부모님이 비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걸까? 저는 동생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고 제 능력과 추진력을 인정해 줄 곳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 잠재력과 열심히 일하려는 열망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말이죠. 제가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벚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고 회색빛 도쿄 하늘에 분홍빛 얼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나와 함께 슈퍼마켓에서 테이크아웃 초밥을 먹으며 약간 축축한 김밥을 뜯어 먹었습니다.
마침 미나는 집주인이 집세를 다시 올려서 제가 계속 살게 되면 주거비가 급격히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미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녹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당신이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다면. 저는 미나의 친절함에 감동하면서도 미나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자금이 바닥난 상황에서 더 이상 그녀의 관대함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미나, 넌 이미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어. 더 이상 내 계좌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이 계약은 내가 정착할 때까지만 임시로 하기로 한 거였잖아. 이제는 더 멀리 내다보고 기회를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 미나와 저는 중동, 유럽, 미국 등 여러 곳을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습니다. 각기 다른 도전과 장벽이 존재했어요. 절망감이 커져갈 무렵, 미나가 몇 주 전에 떠올렸던 아이디어가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더 공평하게 대우한다고 들었어. 제가 또 한 번의 면접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미나가 잠정적으로 제안했던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신 국가보다 실력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일본보다 생활비도 훨씬 싸고, 당시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완전히 낯선 문화에 다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그 말을 곧바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조사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는 계속 떠올랐어요. 서류상으로만 보면 한국은 고대 문화가 어우러진 번화한 현대 대도시로 흥미롭게 보였어요. 최첨단 기술 산업은 급격한 성장의 동력을 공급할 인재를 갈망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본의 악명 높은 저항에 비해 외국인 거주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부도 있었어요. 포럼과 외국인들의 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대조적인 경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한 세터민들의 이야기.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집을 사고 가족을 키울 수 있게 된 이야기. 일본에서의 차별의 그림자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나에게 다시 가능성을 제기하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희는 밤늦게까지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두려움과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뒤섞인 채로 밤을 지새웠어요. 해가 뜰 무렵, 저희는 이 약속의 땅이 그 명성에 걸맞게 발전하기를 바라며 한국으로 향하는 항로를 정했습니다. 미나와 함께 이동 계획을 세우는 동안 몇 달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사우디 태생의 이집트인인 그녀는 일본계인 저와 마찬가지로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과 직업 전망을 조사하고 온라인 포럼을 통해 잠정적으로 연락을 취했어요. 저는 제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임시 번역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계획된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 모았어요. 이집트 기업들의 번역 요청에 응하느라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다가도 한국에 대한 상상을 하며 침대에 누워있고는 했죠. 일본에서는 그토록 찾기 힘들었던 개인적, 직업적 기회를 드디어 찾을 수 있을까? 겨울이 녹아 화사한 봄이 색채를 드러내고 몇 달간 쌓인 눈을 뚫고 작은 초록색 새싹이 솟아나면서 출국을 향한 기운이 고조되었습니다. 벼룩시장 중고품 가게는 새로운 생활에 가져가지 않을 물건들을 차근차근 분류하고 팔아치우면서 저희의 단골 장소가 되었죠. 바다를 건너야 하는 몇 안 되는 물건들로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은 마지막 몇 주 동안 미나의 아파트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대한 조사 자료, 한국어 문장의 하이라이트와 떨리는 발음이 적힌 회화책, 비자 청원의 결실이 담긴 한국 영사관 봉투, 벚꽃 시즌에 연분홍빛 구름도 도쿄에 음산한 비가 내리는 마지막 날의 우울함을 걷어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동경하던 땅이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닫힌 문과 차가운 시선만 가득했던 이 나라를 떠날 날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슬픔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먼 한국 땅으로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앞에 펼쳐진 거대한 미지의 세계 앞에서 희망과 꿈이 희미하지만 불확실성에 맞서 끈질기게 버텨낼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과연 한국은 포럼에서 선포한 것처럼 진정으로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잃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어쩌면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죠. 바퀴는 우리가 예약한 통로를 향해 돌이킬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저희는 이 새로운 땅이 마침내 더 넓은 지평과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맞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꾸려나갈 소박한 기회만 노리는 두 젊은 여성에게 연이은 실망의 연속일 뿐일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미나와 제가 함께 키운 낙관주의의 불씨를 꺼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짧은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여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눈앞에서 하늘 높이 치솟은 유리 스카이라인이 춤을 추는 환상을 보며 이번엔 다를 거라는 다짐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서울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미나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대한 현대식 터미널과 바쁘게 움직이는 여행객들의 모습이 도쿄에 이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희 귀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의 소리의 흐름은 완전히 낯설었죠. 출입국 심사대와 수함을 찾는 곳을 더듬거리며 헤맸고 표지판의 한글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공항 직원들은 우리 같은 초행길 여행객을 많이 상대해본 경험이 있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시끄러운 공항 안내 방송 너머로 신나게 우리 이름을 부르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이로에 있는 대학 시절 쾌활한 친구인 진아는 우리를 열렬히 포옹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저희가 서울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긴 여정으로 지친 저희의 기운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진아는 빈티지 해치백을 타고 서울 외곽을 가로질러 우리의 새 보금자리가 될 작은 임대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유쾌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바위산 언덕과 어우러진 높이 솟은 유리 오피스타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온사인과 트렌디한 카페의 숲을 지나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기본적이지만 깔끔한 아파트가 상쾌한 봄 공기 속에 고소한 향을 내뿜는 우동 가게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길에는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여행 가방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자 도쿄 교외의 고요한 정적과는 달리 열린 문과 창문에서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아는 퇴근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를 데리고 다니며 이 지역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짧은 포옹을 나눈 후 미나와 저는 텅 빈 아파트의 짐더미 속에 배를 움켜쥐고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짐을 풀기에는 너무 지쳤지만 흥분한 우리는 근처 구불구불한 뒷골목에서 길거리 음식 노점상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죠. 새로운 풍경과 소리, 맛의 소용돌이 속에서 짜릿한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두 팔 벌려 저희를 환영해 주었기 때문에 초기의 낙관론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진아는 첫 몇 주 동안 거의 매일 바쁜 영업 업무에서 시간을 내어 저희를 안내하고 일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진아는 복잡한 서울 지하철을 안내해주고 전화기 설치를 도와주고 최고의 시장과 카페를 소개해 주었어요.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저는 제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아랍어와 일본어로 현지화된 기술 매뉴얼과 웹 콘텐츠가 필요한 소규모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꾸준하게 프리랜서 번역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노출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제 모습에 사장이 감탄했고 이집트 여권은 기꺼이 무시해 주었죠. 미나는 곧바로 다국적 소비재 회사에서 경영 보조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새내기였던 미나와 저는 주변의 수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희의 이국적인 외모가 차가운 거부감보다는 호기심 어린 미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꼈죠. 가게 주인들은 저희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칭찬하며 무료 샘플을 제공해주기도 하셨어요. 아줌마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발견하면 모성애를 발휘해 길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국제적인 에너지는 저희가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동안 저희를 포용했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숙련된 인재를 갈망하는 한국의 열망에 이끌려 세계 각국의 재능 있는 외국인들이 몰려들었죠. 영어를 가르치는 일자리는 창의적인 인재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줬고 이들은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예술적 열정을 발산하거나 외국인이 변두리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사회를 꿈꿨습니다. 계절이 흐르면서 외로움은 낙관적인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벚꽃이 분홍색과 흰색 꽃잎을 흩날리며 피어나는 봄은 도쿄의 삭막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얼로는 선명한 진홍색 단풍으로 바뀌었으며 선선한 겨울날은 미나와 제가 일본의 매서운 추위와 함께 떠올렸던 삭막한 고립감 대신 보글보글 끓는 전골 냄비를 둘러싼 웃음으로 가득했죠. 첫 해에 미나와 저는 도심 근처의 현대적인 고층 건물의 작은 원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번역 사업은 한국의 급성장하는 경제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 나갔죠. 미나는 국제적인 회사에서 여러 차례 승진했고 명품 브랜드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가족들은 타국 생활의 비좁은 공간이 아닌 아늑한 거실에 앉아 찍은 사진을 보고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미나에게 샴페인과 디자이너 선물로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국인 상사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금으로 만들어졌나 봐. 어머니가 화상통화 중에 외쳤습니다. 여기선 은행가와 변호사도 월세 아파트를 공유하며 낡은 자전거를 타잖아요. 한국에서 커리어뿐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을 쌓아가는 동안 저는 미나가 일본이 우리를 금빛 세장에 가두었을 때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이 나라에 대해 저와 같은 깊은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미 있는 기회의 맛은 그곳에서 고생했던 씁쓸한 기억과 대비되어 더욱 달콤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나와 저는 업무가 밀려들었고 한국 친구들이 저를 그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제 한국어 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미나가 다니던 회사는 고급 비즈니스 학위 과정을 후원하고 고급 자동차 및 화장품 브랜드를 관리하는 고위급 팀에 미나를 배치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칙칙한 회색을 배경으로 생동감 넘치는 테크니컬러의 결실을 맺는 삶을 만끽했어요.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안식처에 도착했음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었죠. 일본에서 우리의 재능, 추진력, 꿈에 맞지 않는 경직된 역할에 갇혀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낙관주의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척박한 땅에서 움츠렸던 우리의 잠재력은 한국의 비옥한 토양에서 물을 받아 꽃을 피웠습니다. 봄꽃이 다시 피어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미나와 제가 그토록 찾던 곳, 여권에 적힌 유산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기회를 줄 곳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끄러운 미니멀리즘 침실의 커튼 사이로 서울의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 거대 도시의 끝없는 역동성은 5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느껴졌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새벽 햇살에 반짝이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는 차량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업무용 전화는 아랍어와 일본어 로컬라이제이션 서비스를 원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새로운 요청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중동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여러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비즈니스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우롱차 한 잔과 함께 노트북을 켜는 순간 감사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대식 아파트에서 보내는 이 고요한 아침은 절망과 낡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에 도착한 이후 얼마나 멀리 왔는지 매일 상기시켜 주었어요. 현관문 자물쇠를 돌리던 열쇠가 제 업무 집중을 방해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아침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온 미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매끈한 검은 머리를 길게 기른 상태였습니다. 브랜딩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위해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일본 시절의 어려운 상황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 대신 성공의 화려함을 발산하고 있었죠. 오빠가 프로포즈했어.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향수병에 시달리던 친구가 아닌 해외 생활 초기에 저를 위로해 주던 친구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코앞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흔들며 소파를 뛰어다녔어요. 저는 뛰어올라 미나를 황홀하게 껴안았습니다. 미나가 명품 소비재 캠페인을 자주 맡았던 광고대 행사의 후배 아트 디렉터였던 남자친구는 몇 달 전부터 청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달고나 커피를 마시며 미나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결혼할 계획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가족은 그 주말에 한국식 바비큐 파티를 열어 미나가 집안 어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했죠. 일본에서 함께 이주해온 지 몇 년 만에 찾은 행복한 삶에 감격해 웃느라 뺨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도중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고 수많은 폭풍우를 이겨낸 자매의 끈끈한 정을 나누었죠. 가와사키에 있을 때 내쳐진 소파에 앉아 라면과 물기가 많은 양배추 스튜를 배급받던 기억나? 미나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끝없이 밀려드는 청구서 속에서 힘들게 구직 활동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거야.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온 것에 대해 나는 매일매일이 감사해.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에는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미나를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든 불확실성,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지내던 외로운 나날들, 일본에서의 끊임없는 희망에 대한 도전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결혼식 때 내 곁에 있어줄 거지?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우리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에서 가정을 꾸리고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기까지 우리가 함께 극복해온 여정을 생각하니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업적 성공뿐 아니라 평생의 영혼의 여동생을 얻게 되었어요. 나 좀 멀리 떨어뜨려. 우리는 여학생처럼 낄낄대며 함께 쓰러졌습니다. 미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우리는 종종 와인을 마시며 카이로와 도쿄 그리고 서울에서의 불안했던 초기 몇 달간의 옛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어로 지하철 노선도를 탐색하거나 휴대폰을 작동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장벽처럼 보였었지만 이제는 승진부터 한국인과의 결혼까지 모든 것이 예전처럼 불가능한 환상이 아니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처럼 보였어요. 미나의 빛나는 신부의 모습을 보며 제가 나이가 먹어가는 것이 더 느껴졌습니다. 국제도시 서울에는 문화적 개방성이 만연했지만 나이 든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30대 독신에 대해 눈살을 찌푸렸죠. 이집트에 계신 어머니도 손주들 화상통화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대학 시절 오랜 친구를 통해 준서는 저희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인턴 건축가였다가 현장 소장이 된 그는 따뜻한 눈빛과
제가 좋아하는 빵집의 시나몬 페이스트리를 들고 문 앞에 나타나 구애를 하는 다정한 성격을 지녔죠. 우리의 나이는 한국 전통에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미나처럼 저도 그의 부모님이 한국 혈통이 없는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끈끈한 가족으로 맞이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집밥을 수 없이 먹으며 이집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준서의 어린 시절 장난꾸러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6년 가까이 지난 어느 황금빛 가을 오후. 저는 고풍스러운 한복과 조상을 기리는 의식 속에서 준서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카이로에서 먼 길을 오신 부모님은 지구 반대편에 완전히 정착한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환호하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동안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있는 미나의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남편과 그의 대가족이 미나의 주위로 몰려들었고 여자들은 아기를 안고 낑낑거리며 소란을 피웠어요. 일본이 결코 허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 두 외국인이 이제 자랑스럽게 고향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에 완전히 포용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은 한국의 포용적인 사회라는 풍요로운 토양에서 번성했습니다. 미나의 가족은 곧 아들과 함께 딸을 낳으며 성장했고 그녀의 마케팅 재능에 대한 인정도 가속화되었죠. 그녀는 곧 아시아 전역의 주요 럭셔리 리테일 매장 확장을 총괄하는 디렉터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번역 작업은 한국의 세계적 위상 상승과 함께 번창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무실에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12명의 다국어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준서 대표의 회사는 카타르의 월드컵 유치에 힘입어 한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익성 높은 계약을 따낼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 추석 연휴에 남편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남편은 찬란한 사막의 별빛 아래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미친 한국인이 당신을 이렇게 중동으로 데려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나는 그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고생만 할 줄 알고 망설임 없이 서울에 내려온 이후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제가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땅이며 우리 딸과 손주들이 세대를 이어 깊은 뿌리를 내리고 미나의 번영하는 가족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써내려갈 곳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첫날 나는 감히 생존을 꿈꿨어. 나는 준서의 가슴에 대고 속삭였다. 서울은 내게 그걸 줬고 그리고 전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나는 매끈한 회사차에서 미나와 내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로서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은 광활한 아라비아의 지평선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제가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을 구현해준 이 놀라운 나라. 마침내 제 본연의 모습을 인정받고 제 능력과 노력이 닿는 데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이 나라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